평생을 참고 산 여자 정미자는 올해 68이다. 젊은 날에는 봉제 공장에서 일했다.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났던 날도 많았지만 남편이 필요하다 하면 일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 둘을 낳고 키워내는 동안 엄마라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은 없었다. 아이들이 자라고 남편이 공무원으로 자리 잡으니 이번에는 동네 분식집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곳도 정미자의 자리가 아니었다. 어머니가 이렇게 하시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는 말이 시어머니의 입에서 계속 나왔고 정미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따랐다. 남편은 시어머니 말을 절대적으로 따랐다. 시어머니는 마을에서 유명한 분이었고 그녀의 한마디가 곧 법이 되었다. 집안 어른 말이 법이다라는 말을 평생처럼 들으며 정미자는 자신의 의견을 내놓는 법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60년을 넘게 살아왔다. 아이 둘을 키워냈다. 둘 다 잘 자랐다.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정미자는 처음으로 자기 인생에 대해 생각해봤다. 이제 나도 조금 쉬어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던 어느 봄날 막내 아들 민호가 결혼을 하겠다고 했다. 일반적인 시대라면 축하와 기쁨이 찾아올 순간이었다. 하지만 정미자는 그 순간 무언가 차가운 것이 등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느꼈다. 처음으로 직감했다. 이 결혼이 자신의 마지막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결혼 얘기가 나오자 시어머니 대신 이번엔 남편 이재욱이 나섰다. 저녁 밥을 먹고 있을 때였다. 우리 어머니 연세도 있으니까 결혼하면 아들네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게 낫지 않겠어? 남편의 목소리는 마치 당연한 말을 하는 듯 했다. 미자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밥숟가락을 내려놨다. 신혼인데 따로 사는 게 맞지 않아?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 했다. 집도 넓고 노후에 서로 돕고 살면 좋잖아. 어머니도 혼자 계신 게 불안할 거고. 정미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남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올해 82이었고 혼자 계신 게 맞았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선뜻 동의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며느리가 될 아이는 서울에서 일하는 간호사였다. 미자는 몇 번 만났지만 시골집에 묻힌 듯 조용했다. 그 아이가 이 집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 며느리는 맞벌이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일이 의미 있어서 계속하고 싶다고 했다. 미자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시어머니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시어머니는 전통을 중시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게 그분의 철칙이었다. 그런데 이 며느리는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온단다. 밥도 누가 차릴까? 빨래도 누가? 청소도? 미자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남편은 계속 말했다. 우리도 나이를 먹고 있잖아. 아들이 가까이 있으면 든든하지. 그 말도 맞았다. 미자와 남편도 이제 60대였다. 건강 문제가 언제 생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저 아이가 이 집에서 버틸 수 있을까? 미자는 반복해서 생각했다. 그리고 또 다른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나는 상견례는 호텔 식당에서 이루어졌다. 며느리가 될 여자아이 옆에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고 정미자는 그 맞은편에 남편과 함께 앉았다. 남편은 시작부터 웃음을 잃지 않았다. 카메라를 들이댈 때처럼 자신의 최고의 표정을 유지했다. 저희 집은 가족끼리 다 같이 사는 게 전통입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웠다. 마치 무언가 대단한 가치관을 말하는 듯 했다. 식당의 밝은 조명 아래서 그의 얼굴은 빛났다. 아무튼 우리 아들이 행운인 거죠. 며느리분과 함께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은 한 번 더 덧붙였다. 정미자는 그 순간이 영원히 기억될 것 같았다. 남편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다. 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셔서 며느리가 집안일도 좀 도와주면 좋겠네요. 마치 당연한 조건처럼 요청이 아닌 결정처럼 말했다. 그 순간 정미자는 확신했다. 이건 결혼이 아니라는 걸. 이건 단순한 생활 배치라는 걸. 며느리는 이 집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배정되는 거였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미동도 없는 표정으로. 마치 누군가로부터 배운 듯한 그 고개 끄덕임.
정미자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정신이 아찔했다. 이 아이가 나와 같은 길을 걷겠구나. 30년 전 자신도 이렇게 앉아 있었다. 남편 옆에서, 시어머니 앞에서. 그때도 자신은 말을 잃었었다. 그 집안의 규칙을 거스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 규칙은 마치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었다. 저항하면 질식할 것 같은 그런 규칙이었다. 지금 이 순간 저 아이의 눈동자가 정미자의 눈동자와 만났다. 아주 잠깐 0.1초 정도. 하지만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정미자는 읽을 수 있었다. 그 아이의 두려움을. 그 아이가 무언가 거대한 것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절망감을. 시어머니는 웃고 있었다. 남편도 웃고 있었다. 모두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며 웃고 있었다. 오직 정미자와 며느리만 그 웃음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그것은 환영이 아니라 조건부 수용이었다. 며느리는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니라 이 집의 간병인이 될 것이었다. 일하는 여자가 아니라 시어머니를 모시는 여자가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마치 30년 전의 정미자처럼 자신의 목소리를 잃게 될 것이었다. 정미자는 그때야 깨달았다. 자신이 막내 아들의 결혼 때문에 불안해했던 게 아니라는 걸. 이것은 단순한 불안감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인생이 반복되는 것을 보는 고통이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막을 수 없다는 절망감이었다. 상견례를 마친 후 집으로 가는 차 안이었다. 정미자는 옆자리에 앉은 아들 민호를 바라봤다. 아들은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상견례 전과 달라 보였다. 마치 무언가 무거운 결정을 내린 사람처럼. 너 정말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니? 정미자는 천천히 물었다.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아들은 한참을 말하지 않았다.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뀔 때까지도, 초록색으로 바뀔 때까지도. 마침내 아들이 입을 열었을 때 그 목소리는 너무나 약했다. 아빠가 그러면 맞는 거 아니야? 아들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없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확인을 받으려고 하는 목소리였다. 그 순간 정미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기분은 마치 깊은 물에 빠지면서 공기가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었다. 아들도 결국 자기 아버지와 같은 선택을 하려는 거야. 정미자는 창밖의 거리를 보며 생각했다. 아들은 이제 28살이었다. 자신의 인생을 결정할 나이였다.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결정이 곧 자신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마치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형태의 줄에 묶여 있는 것처럼. 내가 말해야 하나? 아니, 뭐라고 말해야 하지? 정미자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다.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들을 돌보며 자란 아이인데 그 아이가 아버지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게 얼마나 무력한 일인지 몰랐다. 아들은 정미자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남편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한국 남자는 아버지의 아들이었다. 저녁 8시 집에 도착했을 때 정미자는 피곤했다. 그것은 신체적 피곤이 아니라 영혼이 말라버린 그런 피곤함이었다. 남편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TV는 켜져 있지만 남편은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다. 정미자가 신발을 벗으려고 할 때 남편이 말했다. 상견례 어땠어? 그럭저럭 정미자는 대답했다. 남편은 일어나 앉았다. 그의 표정은 밝았다. 좋은 상견례였지? 그 처자 괜찮은 것 같던데. 집안이 깨끗해 보이고 직업도 안정적이고. 남편은 그렇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마치 상견례가 물건을 고르는 장을 다녀온 것처럼. 정미자는 TV를 끄려고 손을 뻗었다. 그때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엔 당신이 좀 이해해. 그것은 제안이 아니었다. 명령이었다. 남편의 목소리는 그렇게 들렸다. 이해한다고? 정미자는 되물었다. 미자, 이번엔 진심이야. 어머니 나이도 있고 아들놈도 이제 결혼해야지. 당신이 며느리를 잘 챙겨주고 어머니를 잘 모셔야 돼. 그게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야. 남편의 말은 진지했다. 마치 인생의 교훈을 전하는 것처럼. 정미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남편의 말에 대답을 거부했다. 그녀는 입을 닫았다.
닫힌 입술 뒤에는 수십 년의 침묵이 쌓여 있었다. 그 침묵은 순종의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저항의 첫 신호였다. 남편은 정미자의 침묵을 자신의 말에 대한 동의로 받아들였다. 좋아, 그럼 내일부터 준비하자. 결혼식은 한 달 뒤니까. 이것저것 챙길 게 많을 거야. 남편은 다시 TV를 켰다. 뉴스 프로그램이 나왔다. 정미자는 침묵 속에서 손을 모아 가슴팍에 얹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것은 공포의 고동이었을까 아니면 뭔가가 깨어나는 고동이었을까. 그 밤 정미자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다. 내가 무엇인가를 놓쳤을까? 아니, 내가 무엇인가를 시작해야 하는 건 아닐까? 결혼식 하루 전날 오후 정미자는 침실에 혼자 들어갔다. 그녀의 손에는 하나의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다. 작은 가방이었다. 손수레 크기 정도. 평생을 함께하던 신발장 옆 찬장에서 꺼낸 그 가방에 그녀는 조용히 옷을 챙기기 시작했다. 속옷 몇 장, 외출복 몇 장, 세면도구. 많지 않았다. 60년을 살며 필요한 것이 이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방에서 쉬고 있었다. 아무도 정미자가 방에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것은 정미자의 인생 전체를 보여주는 듯 했다. 자신의 행동이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투명한 존재였다. 그 투명함이 이제는 슬펐다. 아니, 슬픔을 넘어 화가 났다. 가방을 챙긴 정미자는 손에서 가방을 놨다 들었다를 반복했다. 이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결정인지 가늠이 안 갔다.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떠난다. 결혼식 하루 전날. 미친 짓 아닌가? 하지만 정미자는 알고 있었다. 내일이 지나가면 모든 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거라는 걸. 며느리가 들어오고 시어머니가 행복해하고 남편이 자랑스러워하고 그 사이에서 자신은 다시 투명한 존재가 될 거라는 걸. 6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 수는 없었다. 정미자는 휴대폰을 꺼냈다. 딸의 번호를 눌렀다. 딸은 서울에서 작은 광고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 아들과는 다르게 딸은 정미자를 자신의 삶 속에 초대했던 유일한 자식이었다. 전화는 2번 울렸다. 엄마? 딸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미자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올 뻔했다. 하지만 참았다. 엄마, 며칠만 너희 집에 있을게.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딸은 잠깐 침묵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아, 괜찮아. 그냥 내일 결혼식 준비 때문에 바쁠 것 같고 며칠만 쉬고 싶어. 정미자는 그렇게 대답했다. 반은 참이었다. 온전한 거짓은 아니었다. 딸은 다시 침묵했다. 그리고 정미자는 그 침묵 속에서 딸이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전혀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딸은 엄마의 침묵을 읽고 있었다. 알겠어. 엄마 좋아. 언제 올 거야? 내일 아침. 결혼식 끝나고 바로. 알겠어. 엄마 방도 준비해놔. 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마치 자신이 보호자이고 엄마가 보호받는 대상이라는 듯이. 그 말에 정미자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리고 동시에 더 아팠다. 자신의 딸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결혼식 당일 정미자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 남편은 이미 나가 있었다. 예식장 준비를 돕기 위해. 정미자는 느리게 움직였다. 의도적으로 느리게. 마치 시간을 미루려고 하는 듯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남편은 예식장 곳곳을 확인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이미 의자에 앉아 있었다. 정미자는 혼주석으로 향하려는 발걸음을 멈췄다. 대신 예식장의 한쪽 구석으로 갔다. 혼주석이 아닌 조객석이었다. 남편이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결혼식 하루 전에 바쁜 와중에 정미자가 어디에 앉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혹은 혼주석에 혼자 앉은 남편의 모습이 어색해 보일 때쯤에야 인식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 결혼식이 진행되었다. 아들이 입장했을 때 정미자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다.
장례식을 보는 사람의 눈물과 비슷했다. 무언가가 끝나간다는 의식, 무언가가 변한다는 인식. 식이 끝난 뒤 정미자는 아들을 기다렸다. 축하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의 물결이 빠져나간 뒤 아들이 어머니를 찾았다. 엄마, 왜 조객석에? 아들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있었다. 정미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첫 번째로 혹은 오랜만에 처음처럼 아들의 손을 잡았다. 민호, 엄마 말 들어줄래? 정미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너희 인생은 너희 거야. 엄마가 개입하면 안 돼. 너도 너희 아내도 모두 너희 인생을 살아야 해. 그게 행복한 거야. 아들은 말하지 않았다. 다만 어머니의 얼굴을 봤다. 그리고 정미자는 말을 이었다. 엄마 인생도 이제 엄마 거야. 엄마도 살아야 해. 목소리가 흔들렸다. 엄마는 며칠 동안 누나 집에 있을 거야. 엄마한테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미자는 아들의 눈에 무언가가 맺혀 있다는 걸 보았다. 그것이 눈물인지 아니면 처음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진짜 어머니로 보는 순간의 혼란인지는 몰랐다. 정미자는 아들을 안았다. 오래오래. 정미자가 짐을 챙기고 있을 때 남편이 침실로 들어섰다. 얼굴이 빨개져 있었다. 이 나이에 집 나가서 뭐 하겠다고.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결정이 도전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다. 딸이 뭐라고 했어? 우리 가족 문제를 남에게 알렸어? 정미자는 손을 멈췄다. 남편의 말을 듣고 있었다. 전형적인 반응이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정미자의 행동이 문제라는 식의. 마치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정미자가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가 중요한 것처럼. 60년이었다. 60년 동안 정미자는 이런 말들을 들어왔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대신 그 행동이 초래한 사회적 문제나 체면의 손상에 대해서만 말하는 그런 식의. 남편은 계속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할 것 같아? 우리 가족이 무너진다는 걸 모르니? 목소리에는 협박이 섞여 있었다. 마치 정미자의 결정이 이 가족 전체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식의. 정미자는 천천히 가방에서 손을 빼었다. 그리고 남편을 바라봤다. 처음으로 남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남편은 그 시선에 놀란 듯 말을 멈췄다. 정미자의 눈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그것은 저항이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저항을 넘어선 선언이었다. 당신은 몇 가지를 착각하고 있어. 정미자의 목소리는 낮았다. 하지만 단호했다. 첫 번째, 내가 집을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에 가는 거야. 두 번째, 이건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야. 남편의 얼굴이 더 빨개졌다. 미자 아무리 화났다고 해도. 하지만 정미자는 남편의 말을 끊었다. 60년 동안 처음으로 남편의 말을 끊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세 번째. 정미자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그렇게까지 큰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마치 그 말이 이 침실을 가득 채우는 듯 했다. 나는 이제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야. 침실이 고요해졌다. 마치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남편은 입을 다물었다.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 말은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60년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을 한 번에 치워버린 듯 했다. 정미자는 계속했다. 당신은 나를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내가 뭐 하고 싶은지, 내가 뭐 필요한지. 시어머니도 아들도 그랬어. 모두가 나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어. 밥을 차릴 사람, 빨래를 할 사람, 어머니를 모실 사람. 내가 뭐 하고 싶은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어.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정미자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분노와 눈물은 함께 흐를 수 있다는 걸 정미자는 이제 알고 있었다. 뭐가 필요했냐고. 내가 뭘 필요로 했냐고. 나한테 한 번 물어봤으면 내가 말했어.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정미자. 그냥 정미자가 뭐 하고 싶은지 말했어. 하지만 당신들은 절대 물어보지 않았어. 남편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정미자의 이 반박에 대해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 있고 내가 결정을 했어. 며칠을 딸 집에 있을 거고 그 시간 동안 나는 생각을 해볼 거야. 어머니를 모실 건지 너랑 계속 함께 할 건지를. 정미자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분노로만 가득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슬픔도 결정도 그리고 작은 희망도 들어가 있었다. 당신이 뭐라고 말해도 상관없어. 이제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 거야. 그동안 당신이 주는 선택지 중에서 고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거야. 남편이 입을 열었다. 미자, 당신은. 하지만 정미자는 다시 남편을 바라봤다. 이번엔 분노가 아니라 연민이 섞인 눈빛으로. 당신이 뭐라고 말할지도 이미 알아. 내가 이기적이라고 할 거고 가족을 저버린다고 할 거고 시어머니를 버린다고 할 거야.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말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건 당신의 기준이지 내 기준이 아니니까. 정미자가 가방을 들었다. 작고 낡은 그 가방. 그 가방 안에는 옷도 들어있지만 이제는 뭔가 더 중요한 것이 들어있었다.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선택, 자신의 인생. 남편은 정미자가 침실을 나가는 것을 보고만 있었다. 뭔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실의 공기는 이제 다르게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가 그 방 안에 가둬뒀던 창문을 활짝 열어버린 것처럼. 정미자는 현관에 도착했다. 신발을 신으려고 하는데 손이 떨렸다. 아직도 두려웠다. 60년의 습관이 고장나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었다. 하지만 떨리는 손으로도 정미자는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다. 그 순간 정미자는 알 수 있었다. 그 말들, 나는 이제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그 말들이 단순히 남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그것은 자신에게 하는 선언이었다. 60년 동안 갇혀있던 자신의 영혼에게 하는 선언이었다. 정미자, 이제 너도 살아. 그것이 자신이 자신에게 하는 첫 번째 약속이었다. 몇 달이 지났다. 정미자는 이제 서울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산다. 방 하나, 거실 하나, 부엌 하나. 그 작은 공간이 마치 성으로 느껴진다. 자신의 성. 누군가가 정해준 공간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공간. 아침에 눈을 뜬다. 시계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밥을 챙길 시간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는다. 혼자다. 그 혼자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걸 몰랐다. 정미자는 아침 햇빛을 받으며 침대에 누워있다. 특별한 계획 없이, 특별한 목표 없이, 그냥 존재한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커튼을 연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가 보인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공원에서 뛰노는 아이들, 할머니들이 앉아 수다를 떠는 벤치. 모두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정미자도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다. 투명한 사람이 아닌 누군가의 누군가가 아닌 정미자로서. 그 아파트로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다. 딸이 제일 처음 찾아왔다. 모자는 침실이 아닌 거실의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딸이 물었다. 엄마, 여긴 어때? 정미자는 천천히 대답했다. 좋아. 정말 좋아. 딸은 엄마의 얼굴을 봤다. 어머니의 표정이 예전과 달라져 있었다. 무언가 평화로워진 느낌. 마치 오랫동안 들고 있던 짐을 내려놨을 때의 그런 표정이었다. 아들도 몇 번 찾아왔다. 처음엔 어색했다. 어머니를 방문한다는 개념이 낯선 것 같았다. 어머니는 항상 집에 있는 것이 당연했으니까. 아들이 신발을 벗으며 물었다. 엄마 잘 지내고 있어?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정미자는 거실의 소파에 아들을 앉혔다. 먼저 몇 가지를 차렸다. 호두과자, 커피. 간단하지만 준비된 것들이었다. 아들이 한 입 먹으며 말했다. 엄마, 그땐 몰랐어. 목소리가 흔들렸다. 아빠 말에 따라가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 너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줄 알았어. 정미자는 웃었다. 가슴 아픈 웃음이 아니라 진정한 웃음이었다. 나도 그땐 몰랐지.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거든. 집안 어른 말을 듣는 게 효도인 줄 알았어. 남편 뒷받침하는 게 아내의 도리인 줄 알았어. 정미자는 창밖을 봤다. 공원에서 할머니들이 웃고 있었다.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 알겠더라. 내가 나를 잃어버렸다는 걸. 60년을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만 살았다는 걸.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냥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다. 정미자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민호. 정미자가 아들을 바라봤다. 너희도 그 악순환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깨어나야 한다는 거야. 너희 부부가 너희 인생을 살아야 해. 우리 가족의 틀에 맞춰서가 아니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어느 날 딸이 물었다. 엄마, 지금 행복해? 정미자는 대답하기 전에 한참을 생각했다. 행복이 뭔가에 대해서 말이다. 예전에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을 것이다. 행복이 뭐였는지 몰랐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느껴진다. 그전에는 행복을 기대하지 않았어. 행복은 남편이 주는 것, 아들이 주는 것, 누군가 옆에 있을 때만 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여긴 다야. 여기서 혼자 아침 햇빛을 받으며 눈을 떴을 때 그게 행복이더라. 정미자의 목소리가 조용했다. 내가 나 자신과 화해했을 때가 가장 행복했어. 한 달에 한두 번 정미자는 딸 집에 가서 외손자들을 본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안고 뛰어다닌다. 그 모습을 보며 정미자는 생각한다. 이 아이들에게 나는 어떤 할머니로 보일까? 희생하기만 하는 할머니? 아니면 자신의 인생을 살아내는 할머니? 그리고 그 생각에 정미자는 미소를 짓는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내는 할머니로 보이고 싶다.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시간이 더 흐른 후 정미자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주 3일 오후만. 많은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충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좋았다.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학생, 직장인. 모두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자가 카페에 자주 오게 되었다. 그 여자는 항상 혼자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었다. 정미자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을 봤다. 아직은 젊지만 이미 뭔가로부터의 탈출을 준비 중인 듯한 표정이었다. 한번 그 여자가 정미자에게 물었다. 아주머니는 뭘 좋아하세요? 그것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었다. 진정한 호기심이었다. 정미자는 그 순간 정말 진지하게 생각했다. 나는 뭘 좋아하지? 60년 동안 그 질문에 진지하게 답한 적이 없었다. 책이 좋고 산책이 좋고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이 가장 좋아. 정미자가 대답했다.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도 좋고. 그 여자는 미소를 지었다. 마치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미소였다. 며칠 뒤 아들이 찾아왔다. 아내도 함께였다. 정미자가 본 며느리는 훨씬 밝아 보였다. 예전처럼 위축되어 있지 않았다. 아들이 말했다. 엄마, 우리 부부가 결정을 했어. 우리는 우리 집을 따로 구할 거야. 아빠와 할머니 집이랑 떨어져서. 정미자는 아들을 봤다. 아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마치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좋은 선택이다. 정미자가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리고 나중에 너도 이렇게 깨달을 거야. 아들, 남편, 아버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라는 존재라는 걸.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어머니를 안았다. 저녁 햇빛이 아파트에 들어올 때 정미자는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다. TV는 켜져 있지 않았다. 음악도 들리지 않았다. 그냥 조용한 침묵. 그 침묵 속에서 정미자는 자신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었다. 60년을 무시했던 그 심장의 박동. 정미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늦어도 자기 인생을 찾는 데는 늦은 게 아니더라. 그것이 자신이 배운 가장 중요한 진리였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이 남은 인생 동안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내려앉고 있었다. 그 도시 어디선가 누군가는 참고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포기하고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미자는 안다. 그들도 결국 깨어날 거라는 걸. 언젠가는. 그리고 그때가 늦지 않다는 걸. 언제나 시작은 가능하다는 걸.
그것이 정미자의 가장 큰 깨달음이자 가장 따뜻한 희망이었다. 정미자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마도 이 이야기를 보면서 누군가는 자신의 모습을 봤을 거예요. 60년을 참고만 살아온 어떤 여성의 모습, 혹은 자신의 어머니, 할머니의 모습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많은 여성들이 정미자처럼 살아왔어요. 자신을 잃어버린 채로, 누군가를 위해서만, 누군가가 정해준 역할 속에서만.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정미자가 깨달은 그 진리를요. 늦어도 자기 인생을 찾는 데는 늦은 게 아니더라.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60년을 참아온 한 여성이 처음으로 자신에게 하는 선언. 그리고 이 선언은 비단 정미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혹은 당신의 어머니도 할머니도 할 수 있는 선언입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요? 정말로?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잊고 살고 있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당신의 인생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큰 결정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정미자는 작은 가방 하나로 시작했으니까요. 작은 선택, 조용한 저항,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혹시 정미자처럼 누군가의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이라면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침묵은 동의가 아닙니다. 당신의 순종은 사랑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기 희생이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행복해야 당신의 가족도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미자의 아들처럼, 정미자의 며느리처럼. 당신은 누구의 누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음쉼터 라디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고 싶습니다. 억눌렸던 목소리, 들리지 않았던 외침, 그리고 마침내 깨어나는 영혼들의 이야기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정미자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정미자처럼 깨어날 수 있으니까요. 정미자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울렸다면, 혹은 당신이 누군가를 생각하게 되었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모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 영상을 통해 용기를 낼 거예요. 누군가는 비로소 자신을 인정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음쉼터 라디오를 구독해 주세요. 이런 따뜻하면서도 강렬한 이야기들을 가져올 예정입니다. 당신의 인생 속의 정미자를 깨우는 이야기들을요. 당신의 딸이, 아들이, 며느리가 정미자처럼 깨어나는 것을 돕는 이야기들을요. 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은 단순히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한 가지 방식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들리기를 바라는 마음, 당신의 인생이 존중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당신도 정미자처럼 뭔가를 참고 살고 있다면, 혹은 정미자처럼 용감하게 변화를 시작했다면 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말이 누군가의 용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정미자는 지금도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면서, 매일 저녁 자신의 심장박동을 느끼면서,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마음쉼터 라디오를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을 사랑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